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증시 모두 다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 이번 주가 사실 저는 좋지는 않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이제 제가 항상 뭐 잘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제가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종목 하나가 좀 세게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자동차 부품주 제가 하다가 이제 조금 밀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요일 방송, 내일 방송이죠. 네. 일요일 방송에 자동차 부품 특집을 할 생각이라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김정철 부분에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한번 내일 방송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또 이 자동차 부품 특집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관련된 자료 모두 다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 광복절이 껴있었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번 한 주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월요일 날 하루 정도 이제 저도 좀 당한 다음에 이제 좀 나머지는 지금 그래도 수익으로 이제 좀 전환하고 이제 좀 가져가는데 마무리 좀 잘 가져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이전부터 모투 대회 이 방송에서 네. 했었을 때 이제 교육 때부터 이제 계속적인 낙폭을 크게 보여줄 것이다. 대신에 뭐 매일같이 하락을 보여주긴 힘들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하락을 보여주긴 힘들겠는데 이번 한 주를 딱 보시면 어쨌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었던 슈팅 자체가 굉장히 매서웠어요. 이 구간대에 매서웠고 이때 당시에 이슈 자체가 이제 리포트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엔비디아 이제 좀 저점이다. 맞아요. 이제 그동안 좀 눌러가지고 여기 또 저점이고 이제 계속 지속 가능성 상승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무려 7% 급등을 보여주면서 급등을 했죠.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보시면요. 결국에는 하락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없는 이슈가 나와서 저도 사실상 여기서 좀 대응을 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상승을 엔비디아 뭐 네.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이번에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7%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상 그나마 지금 나머지 빅테크 뭐 70주들 뭐 5개 5대 기업들 뭐 해가지고 이제 나와주는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AI 버블이다 뭐다 하면서 낙폭을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크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구글 같이 묶여서 이제 낙폭을 크게 보여줄 수 있고, 뭐 경기 침체 키워드로 이제 정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요, 광고 쪽에 이제 기반이 되고 있는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도 낙폭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만큼은 사실상 뭐가 되냐면요, 확실하게 수주 자체나 이제 수익성 자체가 이미 증명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같은 상승을 보여준 상태에서 조정을 맞았을 경우에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리고 다시금 그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값이 엔비디아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지만 사실상 이제 큰 그림의 이제 지수 전체의 조정으로 뭐 어제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섹터 전체 그쵸. 엑선모빌이랑 쉐브론 유가 상승 종목 빼고는요,
거의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낙폭을 이제 좀 크게 가져가는 거에서는 뭐 엔비디아도 지금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조정 자체는요, 정말 가볍다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요, 나스닥 기준으로 제가 이 방송에서 벌써 몇 주째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14,000까지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15,300, 15,700 막 이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죠. 네. 16,000 때부터 이거 14,000 깨야 된다. 막 1,700포인트라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예, 1,700포인트라서 뭐 대략적으로 10% 이상 밀어야 되긴 하는데 사실상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다 설명드리면서 제가 조정 받아야 되는 타이밍들. 맞아요. 어떤 종목들은 그나마 지금 현재 유지 또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거. 특히나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상승 가능성을 얘기를 드리면서 가져왔었는데 그나마 지금 좀 고점 대비 얘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횡보장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의 지금 조정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자는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요. 이제 목요일에서 이제 금요일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계속 매도세가 이제 크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계속 나왔었는데 처음에 매도를 잡았는데 이게 잡혔어요. 매도를 잡고 이제 좀 잡혔었는데 이 낙폭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그러면 이제는 반등 타이밍을 한번 보자. 반등 타이밍을 보자 했는데 반등 나왔네요. 이 반등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 반등을 바닥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앞에서 몇 번 깨졌던 거를 여기서 이제 수익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결국에는 봤다. 수익이다. 네. 근데 이 시간대도 12시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1시간 반 이상의 본장 대응을 가져갔었던 결과가 여기였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어제자 이제 세게 밀면서 이제 낙폭을 크게 가져갔었던 시간대는 이미 새벽 2시 이후서부터 매도세가 나와줬다. 근데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좀 마무리를 보면서 14,937 여기 자리값까지는 제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여기까지 보되 더 이상 보지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좀 마무리를 봤는데 그다음부터 급락이 나왔어요. 예상했었던 대로 큰 그림은 계속 지금 매도로 지금 가지면서 보셔라라고 했었고 일단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매도뷰 관점을 잡으면서 대응했었을 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저랑 오래 함께 계속 같이 하셨던 이제 시청자분 한 분께서는요. 이미 한 15,700, 800에서부터 매도를 잡고 계속 포지션을 장기 대응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더 큰 수익으로 계속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앞으로도 지금 14,700, 800인데 결국에는 이제 14,000 깨는 자리가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매도로 보고 가셔라라고 했는데 이 전략 딱 떨어져 맞았죠. 나도 이렇게 큰 틀에서 증시 방향성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의 미 연준의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이 회의록에선 위원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위험 때문에 이 추가적인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담았는데 매파적인 기조로 인해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FOMC 회의록 리뷰와 함께 이 10년물 미 채권 금리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일까요? 네, 근데 사실 FOMC 의사록 때문에 10년물 미 국채 10년물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원래는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게 네. 미국채 10년물이고 FOMC의 금리 정책을 반영하는 게 미국채 2년물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와 중기 채권의 금리 자체가 반영되는 게 달라요. 근데 FOMC 의사록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미국채 2년물이 뛰어야 돼요. 근데 10년물이 뛰었죠. 10년물이 뛴 거는 미 경제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좋으면 안 되는데 자꾸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제가 좋으면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꼭 일본 때문이라고 하긴 그런데 저는 근데 왠지 일본 같아요. 근데 일본의 YCC 정책 조정, YCC가 뭐냐면 수익률 곡선 커브를 얘기해요. YCC가 YCC 정책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원래 0.5%까지 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신임 그 일본 그 중앙은행 총재가 1%까지 YCC를 전체 폭을 넓혔단 말이에요. 넓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장기채 금리는 또 왜 오를까요?
일본 장기채 금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계속 제로 금리에서 금리를 좀 올리려고 액션을 취하니까 그러면은 먼 미래에는 금리가 더 오르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장기채 금리는 더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거기에 일본이 엔화가 약세잖아요. 엔화가 약세가 되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미국채 같은 경우 미국채 예를 들어서 미국채 1억 달러짜리예요. 1억 달러짜리를 일본에서 이걸 사려고 하면 옛날에는 얼마 정도 엔화가 들었다고 하면 지금 엔저기 때문에 미국채 1억 달러짜리 미국채 10년물을 사려면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채를 안 삽니다. 일본이 미국채를 안 사기 시작했어요. 일본하고 인도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채를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채가 거의 고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고점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를 안 사는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환해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채를 또 안 사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일본의 미국채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여기가 이제 미국채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채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사실은 야, 우리 돈 좀 빌려줘. 야, 돈 빌려주는 채권이 여기 이렇게 있어. 너네 사가. 그럼 이제 사간 사람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돈을 못 빌리는데 돈을 빌리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자를 더 많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예. 일단 여기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상업은행이 이거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뭐 이게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는 안 될 거예요.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각자 도생이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정부에서 돈 받은 기억이 있나요, 다들? 없죠? 저 20만 원 정도 예, 받았어요. 받았어요? 뭘로 받으셨나요? 코로나 지원금이나 아니면 그런 거 그랬구나. 하여튼 뭐 저도 쏠쏠하게 뭐 하나 받은 거 있어요. 뭐 하나 받았는데 근데 미국은 거기다가 공을 2개를 더 붙여서 줘요. 네? 공을 2개를 더 붙여서 줬거든요. 20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을 줬어요. 20만 원 받은 걸로도 심지어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어떤 데는 거의 1억씩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 다 뭐 했냐 그 돈 가지고 예금을 해요. 일단 당장 예금을 해야죠. 그렇죠. 코로나 국면에 뭐 사업을 벌릴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그렇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예금을 하는데 예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미국 상업은행들이 예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근데 또 대출은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 코로나라서 뭘 안 하려고 그래요. 밖에서 사업 같은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을 어딘가에는 계속 이 예금을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자를 줘야 되니까 자꾸. 네.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 예금 가지고 투자할 데가 어디 뭐 있나 찾아봤더니 미국채가 있었죠. 그 미국채 코로나 때 미국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코로나 때 미국채를 왕창 투자했더니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박살이 납니다. 그럼 미국 은행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은행들부터 이제 하나씩 무너져요. 왜냐하면 밑에 미국의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은 사실 투자 수단이 미국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미국채를 했더니 손실이 계속 나요. 그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 채권, 미채권을 사버리면 못해도 이자는 6% 7% 줘요. 5, 6, 7%는 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1%만 줬었다는 말이에요. 1% 줬던 거를 10년짜리니까 앞으로 만기가 6년이 더 남은 거예요. 1% 이자 받고 6년을 더 남은 채권을 누가 사갑니까, 이걸? 거의 똥값 된 거예요, 완전 이게. 이게 완전 가격이 폭락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채 투자했던 거는 거의 바보가 됐어요. 새로 미국채 투자를 하는 게 이자가 높은데 그럼 기존에 있는 거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죠. 네. 누가 사갑니까? 이거 사감 바보인데. 바보 인증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은행이 하나둘씩 무너지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 시중은행까지 문제 생기는 상업은행까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대형은행까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지금 위기의 본질적인 이슈입니다. 이 이슈의 본질적인 이유예요. 이게 사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는 좋은데 신용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 정말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경제학 논리로는 도저히 지금 예전 경제학 논리로는 이게 뭘 대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본하고 인도는 미국채를 처분하고 신규 미국채에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미국채 공급량은 계속 나오는데 누군가 입찰하는 사람 없으니 점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뭐가 문제냐?
미국 대형은행들이 갖고 있는 기존 채권들 만기가 6년에서 5년, 4년 남은 이 채권들은 점점 바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점점 해야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돼요. 아. 그 기준금리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뉘앙스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주죠. 그걸 지금 못 현재. 주고 있죠. 지금 못 주고 있죠. CPI 환호했는데 다음날 PPI에서 완전 망했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일본 미국채 10년 스프레드인데 10년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왔고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거의 바닥을 약 한 10년간 헤매다가 이제 막 살짝 금리 올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채 10년물 한 해치 비용은 엄청나게 지금 급증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미국채 은행의 미국채 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은행들이 미국채를 너무 많이 아직도 못 줄였어요, 많이. 이거밖에 못 줄였어요. 꼴랑 이거밖에 못 줄였고 전체 미국채 잔고 대비 은행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이 입찰이 많이 줄긴 했는데 네.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고요. 그 다음에 전체 미국채 잔고 대비해서 미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주 뭐 엄청 많은 건 아니다. 갖고 있어봐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은 또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미국 은행들 많이 안 갖고 있는데 그래 그럼 누가 많이 갖고 있지 봤더니 중국이 글로벌 문제야. 글로벌 문제야 중국. 이 중국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도대체 미국이 문제인 건지 이게 중국이 문제인 건지. 근데 결론은 뭐냐면 중국이 문제다.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 문제 있는 거 질문 뒤에 떠 있길래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투자하면 좋겠냐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금리는 거의 상단이에요. 거의 상단이고 거의 끝났어요. 올려봐야 한 번인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채권 투자 안 합니까? 저는 지금 채권 투자가 너무 좋은 기회다. 지금 딱 지금 채권 투자하고 몇 년 지나잖아요. 여러분 급격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자산이. 지금 최고의 채권 투자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채권 ETF 얘기 드렸잖아요. 네. 지금 또 얘기 드리자면 채권 ETF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일단 하나씩 좀 보자면 네. 일단 ETN을 보자면 물론 가격은 지금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일단 먼저 메리츠의 레버리지 미국채 10년물 ETN을 보시면은 610023 코드 번호 610023 보시면은 많이 밀렸어요. 네. 근데 이게 투자의 적기다. 지금 밀어봐야 이제 얼마 못 민다 이거. 금리는 뭐 한 번만 올릴 건데 더 여기서. 그래서 실제 시중금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시중금리 문제 생길 가능성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코드 번호 308620이 있거든요. 코덱스 미국채 10년물. 자, 한번 슈팅까지도 나와줬어요. 네, 이 슈팅 한번 나와줬죠. 슈팅 한번 나와줬고 지난주 이거 제 히든 종목이야. 이거 공개 종목이었어요. 코드 번호까지 다 갖춰줬어요. 지난주에. 자, 지난주에 8% 채권 투자에서 8% 9% 먹었으면요. 그냥 끝난 거야 이미. 인생에 자랑할 만 이거 대대손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채권을 8% 한번 먹었으니까 지금 또 한번 이제 또 기회가 오고 있어요.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중장기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경기는 좋은데 신용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되냐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채권 투자의 기회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관련된 ETF 그리고 ETN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코멘트를 주실 건데 나도 이런 내용들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의사록 그리고 미 채권 금리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본부장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일단 지금 FOMC 회의록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요, 이제 뭐 참가자 대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금 우려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추가적인 노동시장 둔화 및 성장 둔화가 지금 현재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상 이 7월 FOMC에서는 2명, 3명 정도만 금리 유지를 좀 지지를 했었고 나머지는 이번에 좀 매파적인 발언이 올 상반기, 올해 이제 회의록 중에 가장 매파적이었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다수예요. 일단 6월달 기준으로 이제 좀 나왔었던 이제 CPI가 이제 사실 회의 전에 나왔었는데 이미 3% 그때가 딱 3% 4%에서 3%대까지 떨어졌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소수점까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2.9 몇이었기 때문에 거의 2라는 수치까지 보여줬었던 수치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나서 이 회의록이 이제 보여주고 나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명 정도만 금리 유지를 지지를 하고 나머지들은 더 매파적인 얘기를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고 성장 둔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매파적인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번 회의록에서 일단 좀 가장 일단 좀 중요하게 본 거는 사실상 정말 과거에는 이전까지만 좀 보더라도 비둘기파랑 좀 매파랑 이제 계속 치열하게 맞아요. 좀 의견을 좀 대립을 했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이번에는 이제 이 매파가 다수임이 나타났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말 말 맞다나 지금 아까 본부장님 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제 10년물이라든지 30년물이라든지 얘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리스크를 지금 타파하려면 어쨌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CME 페드워치에서 지금 보면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이제 한 번 정도만 지금 좀 남았다. 3번의 회의 중에서 이 하반기에서 이제 세 번 정도 지금 남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9월달 기준으로는 동결이 거의 88%예요. 그게 뭐 이제 거의 90%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7월 중순을 기점으로 지금 시장이 꺾이고 있죠. 근데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봤자 니네 올려봤자 한 번 아니면 안 올릴 거야. 맞아요, 동결일 거야. 맞아요. 이 내용이 강했잖아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거를 받아가면서 지수가 상승을 끌고 갔어요. 근데 이번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인하해야 되는데. 분명히 올해 동결은 누구나 갖다 예상을 그쵸? 했어요. 더 안 올린다. 그래 동결하겠지. 그래서 9월 달에 지금 88%. 그다음에 10월 달 기준으로 이제 11월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60%가 넘어요. 11월 기준으로도 동결 가능성이 지금 60%가 넘는 상황이고 마지막 12월 올해 이제 마지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얘도 60% 가까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인하 가능성이 지금 8.5%대까지 지금 좀 올라와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는 좀 택도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시장 자체는요. 좀 더 빠르게 이제는 금리 인하를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전에는 이 동결 내용 자체로 와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환호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조로 계속 동결만 가지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전에는 환호를 했다라고 그쵸. 하면 이제는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산업에 걸쳐서 아까도 이제 본부장님이 좀 찝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요. 2년물에서 사실 급등이 나와주면서 변동성이 크게 키워갔어야 네. 되는데 이제 10년물에서 이게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10년물과 지금 30년물 그리고 이제 모기지 금리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 벌써 모기지 금리가 5%에서 7%대까지 올라간 게 지금 거의 뭐 2% 가까이 오른 게 몇 개월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주택담보대출 가져갔었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정말 계속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쵸.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접근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 긴축의 시대를 지금 가져갔었던 게 21년 지금 말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 긴축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긴축을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승도 사실상 앞에서 좀 끊겼어야 되는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들어 올렸습니다. 무시하고 들어 올렸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증시 자체가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 고금리 스트레스가
사실상 처음에 그러니까 정말 뭐 거의 제로 금리 수준에서 있었던 상황에서 1, 2%대에서의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초반이나 여기에서는 부담이 안 됐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가져갔었을 때 6개월 이후부터 이 내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자 내용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도 계속 리스크가 발생할 거고요. 여기서 또 은행 말고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지역은행 그리고 이제 기존 상업은행 같은 경우 말고도 사실상 나올 수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개인들에서 이제 좀 곡소리가 나올 타이밍이 이제 슬슬 나올 것이다. 제가 항상 계속 강조드렸죠. 곡소리가 나올 타이밍이 네.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게 저는 지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 얕게 지금 가볍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래도 14,000이에요. 그래도 최소 14,000이 나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정 내용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 조정 내용 자체가 딥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12,000대 그 이상까지도 지금 박살이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상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는 않은 시점이죠. 네. 이제 8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달 남은 시점에서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조정에 대한 시점이 제가 생각하기 조금 빠르게 오긴 했어요. 이미 저는 9월 이후서부터 이러한 매도세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추세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 그리고 피치와 뭐 무디스 할 것 없이 지금 신용 강등까지 이제 좀 강등, 나와주면서 이 매도세를 지금 더 추가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이제 추가적으로 낙폭 자체를 굉장히 좀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시장에서 묻지마 매도로 지금 나와준다라고 해서 상승 전환에 대한 관점이 아예 없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FOMC 회의 의사록과 함께 미 10년물 국채금리 이 1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분위기 계속해서 좀 좋지 않습니다.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의 지표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좀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 원래대로 하면 소매 판매 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 실적 발표도 이 소매에 대한 실적 뭐 홈디포나 이런 기업들도 실적 호조세를 보였는데 미국 증시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매 지표 뭐 지표들이 다 부진하게 나왔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또 1위 기업인 헝다가 파산 신청까지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이슈들. 지금 일단 지금 헝다에서 이제 이전에 한번 좀 이슈가 나왔었는데 다시 터진 이제 중국발 위기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기업이 이제 컨트리 가든에서 이제 달러 채권 이자 납부의 이제 실패로 인해서 이제 디폴트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한 번 더 리스크 이슈가 지금 좀 나와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투자를 했었던 이제 중동국제 이제 신탁에서도 이제 유동성 위기가 같이 나와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헝다그룹에서는 이번에 또 챕터 15 파산보호 신청까지도 이제 오늘 이슈로 이제 나와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 그러니까 딱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대로예요. 이게 지금 미국은 연일 하락했었던 게 미국 자체 위기로 보기에는 너무 애매하죠. 지표 자체가 너무 좋게 나오고요. 그렇죠. 소매 지표랑 소매 판매 기업 자체들도 실적도 좋게 나왔고 다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물귀신 작전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좀 조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난집에 부채질을 더 하고 기름을 지금 껴얹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터져주면서 시장에서 이제 하방 압력을 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좋아요. 미국 상황은 너무 좋은데 지금 중국 거시지표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뭐 수출액, 수입액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뭐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도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래서 소매 판매 자체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전치와 예상치보다도 급감을 해줬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 자체도 지금 좀 급감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경제 규모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앞에서 물가 지수 하락세와 더불어서 디플레이션 가속화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런 이 위기까지 좀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이제 여기서 좀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이제 금융 상품을 좀 팔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뭘 이제 팔았어요? 좀 생기면서 그거는 좀 자세히 나중에 좀 어, 길어지니까 네네네.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사실상 이 부분 자체로 이제 터지면서 이제 이 부분 내용 자체 채권 뭐 납부 실패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훨씬 더 좀 확대되고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다시 브리핑하는 시간 좀 가져볼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가 됐든 간단하게 하나만 또 정리드리면 안 좋다죠. 뭐가 됐든. 그렇죠? 그쵸? 중국발 위기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안 좋다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서 얘가 중국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가속화를 시키는 거는 분명하다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미증시는 왜 떨어지나요? 결정타로 지금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피치가 공격해, 그다음에 무디스 공격해, 추가적으로 피치가 한 번 더 공격을 했죠. 그렇죠. 은행에 사실상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럼 두 개가 합쳐서 공격한 거는 지역은행을 집중적으로 지금 좀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은행을 지금 좀 놓고 보셨을 때 제가 여기서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낙폭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 끌어올렸어요. 이 3, 4월 때 이제 좀 낙폭을 한번 지금 지역은행발로 그대로 시장에 뭐 냅뒀으면 SBB 사태 이때 얘기하신 그렇죠. 거죠? SVB 사태에서 그냥 냅뒀으면 여기서 그대로 밀리면서 이때 뱅크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전 세계 은행으로 너네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이게 계속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계속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은행방 리스크를 줄이려고 사실상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은행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너네 지금 뭐 유동성 위기나 지금 뭐 대출하는 거 뭐 채권 미리 막 10년물 많이 사놔가지고 1%대 막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이지. 네. 일단 돈 빌려줄게. 일단 지금 막 누가 이제 돈 찾는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대신 막 활용하면서 이제 써 하는 게 이제 BTFP라서 사실상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드에서 지금 이 BTFP 프로그램이 이제 3월 달부터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긴급 대출로 해가지고 지역은행들의 이제 채권을 담보 삼아서 1년 단기 대출을 지금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위기가 있었던 이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3월부터 4월, 5월까지는 사실상 이 리스크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 대출 금액 자체가 지금 강하게 올라와 주는 거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써야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죠. 지금의 이제 리스크를 여기서 이제 빠르게 해결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봐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 내용 때문에 빌려줬었던 게 이 BTFP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거겠죠. 근데 지금 기간을 보세요. 3월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횡보 혹은 그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어야 되겠죠. 단기로 빌려준 어떻게 보면 금액인데 근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요. 5월부터 해가지고 6월, 7월, 8월 할 것 없이 계속? 8월 달까지 계속 지금 우상향을 그리면서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힘들어. 계속 돈 빌려줘. 이 상황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피치랑 무디스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강매. 단기적으로 이거 빌려주고 가서 해결될 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 1년 단기 대출인데 1년 뒤에 저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계속 하향을 시켰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서 메인으로 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낙폭 자체가 그 부분을 가지고 나서 추세가 이어졌었던 거고 그 내용들이 지금 중국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주면서 이게 지금 더 큰 가속화를 시키면서 매도세를 보였었던 이유 자체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죠. 이제 좀 반등에 대한 지금 결과라든지 이 해석을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게 이제 좀 보시면요. 이제 이게 토탈 지금 미국의 이제 풋콜 레이시오예요. 이제 토탈 풋콜 레이시오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좀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풋의 이제 전체 거래량, 거래 대금을 이제 콜, 옵션,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풋을 콜로 나눈 거죠. 풋이 분자예요. 그리고 네. 콜이 분모죠. 그러면 이게 1이라는 거는 둘의 거래 대금이 똑같은 상황이겠죠. 근데 이게 1을 넘는 수치는 뭘까요? 풋이 훨씬 더 많다. 지금 하락에 투자를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1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지금 콜에 대한 지금 상황이 더 높은 상황인데 보시면 이게 어제자 뛰었었던 게 1.26까지 강하게 올랐어요. 이게 근데 지금 좀 보시면요. 1.5 수치까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와주고 넘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부터는요. 1.5를 넘겼던 상황이 지금 기간값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많이 없죠. 그러면 이때 당시마다 뭐가 있었냐? 1.5를 넘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추세를 전환하는 상승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 코로나 쇼크 때 나왔었던 3월달 대세 상승장으로 바뀌었었을 때 그때 자리값이고요. 이때는 올 상반기를 시작하기 마지막인 12월 29일 날. 그러고 나서 1월부터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튀어 오르는 타이밍을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 이상 뭐 여기까지 이제 튀는 그 수치가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금 워낙 하방 압력이 강하다 보니까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체크를 했었을 때 하락 전환의 시점으로 상승 전환의 시점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리값 내용 해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게 좀 14,000을 기준으로 다시금 강한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지금 있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까지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자리값, 반등의 자리값 나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본부장님은 이 중국의 이 경기 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중국이 문제죠. 네,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제가 이 문제가 얼마나 네. 심각한지 한번 보도록 계속해서. 하는데 중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업명부터 문제예요. 네, 기업명부터. 자 보세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 중국은 모든 기업을 이름을 3개를 내워야 돼요. 하나는 영어 이름, 나머지 하나는 중국어 발음 이름, 나머지는 진짜. 한문으로 된 거 읽는 이름.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는데 전 중국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고 중국 그 스마트폰 그 코트 파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글 쓰는 거 정말 힘들게 써요. 오죽 가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채팅하냐면 자기네 글자로 채팅하는 게 아니라 영어 알파벳으로 소리 내는 대로 이렇게 치면서 맞아요. 그 채팅하거든요. 병음으로. 예. 이제 이런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냥. 이게 한계다 근데. 예, 이게 너무 한계지 않나.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업 이름을 3개씩 외워야 돼요. 일단 컨트리가든이고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는 영어 이름으로 컨트리가든, 중국어 이름으로 비구이유한, 한문 이름으로 벽개원입니다. 예. 같은 회사예요. 다 같은 종목이에요. 디폴트 우려가 있습니다. 완다하고 헝다. 완다가 전체 1위죠. 전체 중국 부동산 개발 전체 1위인데 이미 여기도 맛이 갔고요. 근데 헝다는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챕터 15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파산 보고 신청했다고 하니까 뭐 헝다는 근데 헝다가 영어 이름이 뭐냐면 에버그란데예요. 예, 하여튼 영어 이름 하여튼 멋지게 지었어요. 예, 근데 이 헝다 같은 경우 이 중요한 게 이 헝다가 사실은 그 문제가 생길 때 대응 방법을 2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컨트리가드는 되게 부실 자산을 빠르게 축소하고 빠르게 부실을 대비했는데 헝다는 거기서 더 판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헝다가 그러니까 빨리 망했겠죠. 근데 이번에 컨트리가든까지도 이번에 또 이렇게 된 건데 컨트리가든 근데 저는 컨트리가든은 좀 나쁘지 않다. 단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근데 여기에 또 중국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인 유한양그룹 영어 이름은 신호오션. 아 정말 귀찮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이 이름을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여튼간에 채권이자 280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280억이 없다는 거는 280억 위안도 아니고 280억 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중국 부동산은 터질 대로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트리가든은 근데 수부채율이 40% 미만이라 방어는 가능하고 이 컨트리가든 CEO가 있는데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컨트리가든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유의 전제. 딱 하나의 전제 뭐냐? 재무제표가 맞다는 전제입니다. 네. 중국은 재무제표가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수부채율이 40% 미만인데 재무제표 숫자가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내용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중국은 그게 거의 다반사니까 중국은 그게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재무제표가 맞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중국이 지금 부동산 버블이 문제인데 중국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심지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0% 예상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벌써. 중국은 원래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4월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셧다운 해놓고 풀었는데 푸른 게 1, 2, 3월이 괜찮았어요. 풀었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때 도대체 뭔 짓을 한 건지 전 이제 인민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해요. 갑자기 모두 다 약속이다 한 듯이. 자, 중국이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증가율 모두 다 예상치 하회했고요. 실업률은 올랐는데 중국이 청년 실업 아예 발표도 안 했어요. 이거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처음 봤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지? 원래 발표를 하는데 안 했어요. 안 좋게 나왔으니까 안 했겠죠. 잘 나왔으면은 그냥 전이라도 발표했겠죠. 조작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중국 조작도 계속 하다가 조작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이유는 사실 중국이 사실 여기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 쓰라는 얘기니까 중국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중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고 이 단체 관광이라도 해서 여행 레저 항공 쪽에 고용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유고요. 그다음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성공적으로 좀 개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막아놓으면 아무도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풀어야 올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풀어야지 오니까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를 다시 단체 관광을 다시 막을 가능성은 아예 0%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 지금 거의 발등에 불 떨어졌고 저는 이게 한 1년 가잖아요. 시진핑은 생존을 장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중국은 이 정도 나오면 바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정권 이양이 아마 다시 또 정권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위험하게 보셔야 되고 중국이 큰 문제다. 우리나라가 중국 때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스럽게 현 정부 들어서 중국하고 좀 많이 좀 거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게 그나마 조금 다행이지 않나.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주로는 ODM 화장품 관련주 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국은 단체 관광을 절대 푸는 거 다시 막진 않을 거고요. 이제 막진 않을 건데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예전처럼 많이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 그냥 여러분 그냥 프랑스 화장품 중국 사람들이 프랑스, 미국의 그 유명한 화장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바르면서 나는 프랑스 거 쓰고 있어라는 그런 정신승리. 만드는 건 어디서 만드냐? 한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다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한국 콜마 이런 데서 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정신승리 하는 거죠. 난 프랑스 걸 바르고 있다. 그게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땡땡땡땡땡 제가 아까 말한 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여행 수혜 종목이 있어요. 패키지 여행 하면은 이 종목이 딱 수혜인데 단체 관광 하면 이 종목이죠. 딱.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두 종목은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관련주죠. 종목 선물인데 이 두 가지의 종목 선물 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패키지 여행 수행 관련주 우리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린다고 하는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70 초반, 60 후반에서부터도 이제 계속 제가 목 놓아서 상승 자리를 계속 가져갈 것이고 이제 80짜리 값 그 이상까지 깰 것이다 계속 얘기를 네. 드렸었죠. 근데 조정이 나올 때도 됐어요. 왜냐면 이게 바닥 대비 지금 워낙 상승이 가파랐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80달러대까지 지금 85에서 지금 좀 단기적인 조정이 왔었는데 이 상승 흐름세는 지금 꺾이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추세 자체는 조금 더 지속성은 있지만 지금 좀 꺾였었던 이유 자체는요.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이제 전략 비축류 자체를 이제 뭐 채워나가는 시기 자체를 조금 더 기한값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 자체가 5월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9월까지 가져가는 대륙을 횡단하는 미국의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원유의 수요가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8월 중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 드라이빙 시즌도 좀 막바지다. 이제 수요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살짝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추세 자체에 지금 꺾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좀 확실하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지금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이 89.9달러.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눌렸을 때는 더 큰 매수 타이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좀 세게 밀었어요. 근데 제가 골드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상승보다는 이제 횡보 또는 지금 이러한 눌림 자리 값도 이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노란 톡방에서는 제가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이제 오일이랑 반대로 이제 매도뷰 관점을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낙폭 추세가 워낙 강력한데 골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전저점 1900짜리 값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으니까 현재 자체는 좀 관망하되 이 자리 값 지지 여부 판단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 타이밍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바라봤었을 때 지금 계속 제가 14,000 이탈 자리값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값까지 추세가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 드린 게 16,000에서부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설마 여기까지 오겠었는데 이미 지금 앞자리 수가 14,000대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네. 7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다음 주 움직임을 좀 보고 지금 앞에서 우리 오늘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지금 안 좋은 리스크 시황 같은 거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도세 지속적으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가 상승 시도에서 제가 좀 여기서는 지난주에 좀 얘기 드렸던 게 좀 틀렸어요. 그래서 실패하면서 이제 좀 낙폭 자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는 단기 반등 정도만 노릴 수는 있지만 장기 추세에서는 구리도 낙폭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